오늘날의 아이들 자녀 양육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대중매체입니다. 그리고 그 대중매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연예인이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하고 다니는 그분들의 모습,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근데 이렇게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자기 여드름난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경멸하게 되고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버티는 시기가 사춘기인데 그것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그런 열등한 의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열등감에서 그런 더 파괴적인 행동, 더 극한 반항적인 행동, 그래서 애들에 대한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서 정말 형통한 아이로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교지 우성교회 김인환 목사입니다. 자, 우리 계속 사춘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춘기 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사춘기 때 어떻게 말 잘 듣는 사람이었나요? 예. 그러면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주 건강하게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반항을 많이 할수록 건강하게 보내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반항을 많이 할수록 건강하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사춘기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정해놓으신 그런 계획 속에서 그 발달 과정과는 다르게 우리가 기대를 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조용히 보내기를 원하는데 폴 트루니에가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소수의 부모만이 아이들의 이런 그 반항과 이런 거부라는 장치, 그런 사춘기를 이렇게 환영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셨다면 요즘 아이들,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들이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환영하셔야 합니다. 그걸 환영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오늘날의 그 아이들 자녀 양육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 그리고 그 대중매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연예인이죠. 연예인.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건강하게 아이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그분들의 말 한마디 또 하고 다니는 그분들의 모습,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제임스 답슨이라는 아주 탁월한 학자는 우리에게 내 딸을 여자로 키우는 법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에서 나쁜 여자가 되라고 부추기는 사회다. 이 사회가 나쁜 여자 또 나쁜 남자가 되라고 부추기는 사회다.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나쁜 남자를 더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프로그램에서 아주 나쁜 남자가 되는 뭐 이런 거, 그런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내가 나쁜 남자라는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그 나쁜 사람이 되라고 부추기는 이 사회 속에서 특히 나쁜 여자들이 있습니다. 10대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절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구속하지 않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분들이 늘 자기의 자신의 외모를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꾸미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서로 아름다운 것이지 서로 똑같이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유명 연예인하고 똑같이 생긴 분들이 다 나오셨다. 그럼 제가 오늘 강의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인형들 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그렇게 나쁜 여자들은 정말로
너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여드름 난 자기의 얼굴을 그 나쁜 여자가 자신의 우상이 됐는데 그런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어떤 것을 느끼게 될까요? 자기를 경멸하게 되고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버티는 시기가 사춘기인데 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그런 열등한 의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열등감에서 그런 더 파괴적인 행동, 더 극한 반항적인 행동, 아이들이 어느 정도 반항적인 모습, 부모로부터 의존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사춘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더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는 이유는 이런 나쁜 사람이 되라고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애들한테 인형을 사주실 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바비 인형이라는 이런 인형들, 아주 예쁜 인형, 그 어떻게 몸매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들이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라면 애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신이 꿈꾸는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다들 마르셨는데 다들 살쪘다고 그러고 살 빼야 된다고. 그게 다 바비 인형의 효과예요, 그게. 그걸 늘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그 부족에 가면은 이렇게 배 나온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라서 거기는 가장 키포인트가 배 나온 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가서 살고 싶으시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오신 어머님들도 너무 이렇게 다 날씬해서 이렇게 툭 치면 막 부러질 것 같은 분들.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정말로 그 건강검진 가셔서 이거는 극악한 비만입니다. 이러기 전까지 그냥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 뭐 이제 이 정도 했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그냥 더 체중만 늘리시면 않으면 됩니다. 관리만 잘하세요. 그런데도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에서 매체가 가져다 준 또 하나의 그런 가치관, 그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 기준, 그 가치관을 따라서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나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연예인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연예인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그런 왜곡된 그런 어른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가 되게 어렵죠. 자, 그렇다면 건강한 아이들의 그런 사춘기 필요는 뭘까? 이 아이들의 건강한 필요, 몇 가지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필요는 스스로의 분명한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독특성과 개체성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독특한가에 대한 답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춘기는 심리적 무슨 기라 그랬어요? 이육이라고 말씀드렸죠. 심리적 이육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아이의 인생에서. 애가 영수 과목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가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지금 나오는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이 아이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그런 사회생활, 건강한 리더십으로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오직 공부예요. 그냥 공부.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오는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뭐 이러면서 계속 공부를 이렇게 강조하죠. 근데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건강한 대답을 갖는 거예요. 이 대답을 갖지 못하면 흔히 한 말로 스카이 대학 나와서 아주 좋은 직장 가져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 가정의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비참한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것들을, 그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나라가 저희 어릴 적에 비유하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더 많이 깨어지고 이혼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스카이 대학 안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이 시기를 잘못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열등감을 갖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들이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키 작은 그 아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우, 너는 좀 키가 아직은 좀 작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저는 참 아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녀석이 얼마나 예뻤는지, 속으로, 야, 너는 정말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자기의 열등,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끊임없이 비교해서 특히 알파맘에 의해서 막 어느 정도 성적은 올렸지만 자기 비하에 빠진 아이들이 어느 날 전교 1등을 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우리 애들은 반에서 20등에도 안 뛰어내리는데 전교에서 1등 하는데도 막 뛰어내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밥만 잘 먹고 그냥 놀기만 잘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더 건강한 것이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어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2등으로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목숨을 뛰어던지는 아이가 만약에 뛰어던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필요는 뭐예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독특성과 개체성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필요는 뭐냐면 부모를 의존하는 태도로부터 점진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이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는 애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얘기예요? 엄마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죠? 애가 사춘기가 됐구나. 네가 이제 점진적으로 나로부터 독립하겠다는 표시를 좀 그렇게 과격하게 좀 세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그래, 네 인생이 네 거야? 나가. 꺼져. 너도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냥 점진적인 독립이 돼야 되는데 아예 그냥 의존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거죠. 나도 너 붙들고 있기 힘들다. 나도 내가 어떻게 너 지금 뒷바라지하고 있는 건데 그냥 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를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점진적으로 놓으려면요, 그게 한 번에 놓는 건 쉬워요. 그거는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근데 점진적으로 놓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예 너무 꽉 잡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려요. 방치해버려요. 그것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연을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건 연 날리기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연을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연을 갖고 달려야죠. 내가 잡고 뛰어야 돼요. 근데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히 놔줘야지, 점진적으로 놔줘야지. 확 끈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날아가 버리고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진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필요는 친구들이나 가족이 아닌 가족 외부의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줘야 되는, 이게 아이들의 필요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다른 선생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뭐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부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놈의 공부가 우리 한국 사회의 아이들을 다 그냥 짓누르는 거예요. 건강한 사춘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방해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 인생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게 저희 아버님이 성인 아이였기 때문에 저도 성인 아이로 이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아이 부모는 아이에게 건강한 애착 관계가 아니라 조건적인 애착 관계, 비정상적인 애착 관계, 애를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비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아이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늘 다투는 그런 부부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굉장히 귀한 자매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아주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자매였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할 때 이렇게 제가 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왕자병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자매에 대한 눈이 하늘에 달려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자매였는데 사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눈이 높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자매를 보려면 그 엄마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저희 그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데 항상 웃으면서 뒤에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런 가정의 자매라면 괜찮겠다 싶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또 저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프로포즈 했으니까 이제 바로 대답이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대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무슨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나. 그래서 정신이 나간 여잔가 보다. 그래가지고 끊어버리려다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16년간의 그런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1살이 되던 해 결혼을 했는데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다툰 걸 어떻게 해?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건 이상한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물론 한 번도 모든 게 저절로 맞아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서로가 기질이 다르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대화의 창구를 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런 건강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건강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건강하게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성인 아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뤄갈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친구 관계가 원만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 주변에 사춘기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녔었는데요.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왜 열심히 다녔냐면 어느 날 내 친구가 빵과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냐니까 교회에서 났대요. 와, 그래서 그때 우리 때 용돈이 어디 있었어요? 엄마 10원만이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었죠. 그럼 10원 달라고 어머니에게 엄마 10원만 그러면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네 엄마가 은행이냐 뭐 이러시고 뭐 돈도 안 주시고 엄마 계속 사달라 그러면 네 엄마 팔아서 사라 그러고 그래서 엄마 팔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냥 아버님이 드시다만 그 술병 빈병 가져다가 강내기 바꿔 먹고 뭐 이랬죠. 근데 빵과 요구르트 먹는다는 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거 어디서 났냐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와, 그래?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한 주에 3탕씩 뛰었습니다. 뭐 서부교회, 공덕교회, 동북교회 막 이렇게 막 3탕씩 뛰면서 빵과 요구르트를 수거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교회라는 데가 빵과 요구르트를 절대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꼭 1시간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졸리고 막 그 설교하시는 분은 어디서 그 재미없는 얘기를 매주 모아오시는지 그냥 그분은 우리를 30분간 완전히 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데 그거를 오직 빵과 요구르트를 먹기 위해서 견뎠는데 그만 빵과 요구르트를 그날도 받으려고 예배를 1시간의 지루한 예배를 겨우 드리고 딱 갔는데 요구르트가 제 앞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때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끊어버렸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는 거예요. 야,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가려러는데? 그랬더니 이나나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제가 교회를 갔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 친구들과 같이 큐티를 나누고 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리더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게 됐어요. 그것이 제가 부모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 그런 모든 아픔들이 그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기 시작했고 특별히 그 기도와 말씀을 함께 나누는 큐티 나눔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그 큐티를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제가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건강한 그런 믿음의 친구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학원으로 몰아가고 막 그러니까 학원에서 믿지 않는 친구 중에서도 좀 괜찮은 친구 만나면 좋은데 믿음이 좀 좋지 않고 행실이 나쁜 아이들과 이렇게 사귀게 되다 보면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필요, 건강한 친구들을 만나는 거 좋아하세요. 환영하세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꼭 우리는 좋은 친구 그러면 어떤 친구만 상상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 그래가지고 공부 못하는 친구 있으면 걔하고 사귀지 마라. 이제 놀지 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공부 좀 덜 하는 애들이 인간성이 훨씬 좋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디 그 집회 가서 혹시 이 중에서 공부 학생 때 잘했던 사람 손들어 보려고 혹시 전교 1등 했던 사람 손들어 보려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든 거예요. 우리 대다수는 1등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반에서 1등도 겨우 해볼까 말까 하는데 전교 1등 하는 애가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이 주책맞게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고. 지금 분위기가 손드는 분위기가 아닌데 그냥 잘났다고 하면 손이 막 드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약해요. 인간관계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관심이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래서 저도 늘 사람을 좋아했었어요. 공부를 못했다는 특징이 위해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 누나는 공부를 지나치게 잘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책상에 앉아서 일어나질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책상에 앉으면 30분만 되면 냉장고가 궁금해져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우리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이난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 그런 얘기를 늘 들으면서 자랐는데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우리 누나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누나의 인생도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야말로 S대를 낳았거든요. S대 약대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누나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결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저의 인생을 보면서 또 우리 매형이 카이스트에서 27살에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분이 50대에 정말 명퇴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제 인생을 보니까 쟤는 별로 그럴 거. 왜냐하면 저희 누나하고 제가 6살 차이 나기 때문에 매형하고는 9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좀 더 인생을 더 많이 사셨는데 그런 매형이 보시기에도 제 인생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쓴 교재가 50만 권이 팔렸어요. 최근에 쓰는 책들도 그냥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계속 올라가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공부 그렇게 잘했던 애가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공부가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심어줄 때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자꾸 건강한 친구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에 근데 엄마들이 중학교만 되면 예배 끝나자마자 와. 예배 끝나자마자 와야지. 뭐 그러놓고선 넌 왜 그 모양이냐. 자꾸 그렇게 애들을 몰아가서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세 번째 필요는 친구들과 다른 외부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필요는 성적인 정체성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성적인 정체성입니다. 성적이 아니에요. 성적. 우리는 항상 성적에 관심이 있는데 성적인 정체성을 구체화시키고 이성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성 관계 자체를 싫어하죠. 머리에 모두 안 마른 것이 애를 사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오히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공부만 막 했던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가정생활의 위기를 겪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막 그야말로 그 연애를 막 많이 하고 막 그랬던 애가 의외로 잘 사는 거예요. 자기 남편 비율을 잘 맞춰주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사춘기 때 많이 사귀어봤거든요.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가 이성과 자기의 다른 차이가 뭔지, 이 남자와 여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남자는 뭐든지 해결 중심이고 이성 중심이고 여자는 감성 중심이고 특히 느낌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죠.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그 이성과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이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던 애가 나중에 자기 남편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되는지 그거조차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자라니까, 남편도 공부는 잘하고 실력이 있다 해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내 마음 하나 몰라주는 그 실력 있는 남자가 우리 가정에 어떤 평화를 줄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건강한 이성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꾸 그 아이들이 그런 건강한 이성관계를 맺을 때 그 이성 친구들 데려오면 환영해 줘야 돼요. 어우, 그렇구나. 근데 그 환영하기가 참 쉽지 않죠. 너는 사귀도 왜 꼭 그런 애를 사귀니? 뭐 이제 막 이러면서 엄마 정도는 돼야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건강한 이성관계를 갖도록 해줘야 된다. 다섯 번째는 직업, 또한 직업이나 직업에 대한 꿈을 갖게 해야 되고,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그 밖에 성인으로서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기술을 획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 모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애도 어느 날 인생에 다가온 풍파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함께 중요한 것은 기술이에요. 그런 직업을 가지려면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기술을 갖는 것이 내가 공부 지금 1등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이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아이들이 성취감을 얻을 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지, 맨날 나무라면서 너 왜 이렇게 자신감 없어? 시험 볼 때 담대하게 하라 그랬잖아. 아이고 꼭 지압이 닮았어. 이런지 이렇게 얘기를, 자신감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면서 애들이 자신감을 안 간다는데, 자신감은 그렇게 가지라고 말한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칭찬을 통해서 작은 성취감을 자꾸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진 다음에 애들이 뭘 가져야 돼요?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쯤 접어들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거 괜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를, 아이고, 엄마가 너한테 그런 거 하라 그랬어? 엄마가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 하는 건 너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면 돼, 이러면서 딱 나무라는데,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은 실업 그 청년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만 한 친구들이에요? 공부만 한 친구들이에요. 공부만 해서 다른 거 할 줄은 몰라요. 명퇴를 하고 나서도 공부만 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 속에서 치열하게 자기의 생존의 능력, 자기의 직업적인, 경제적인 책임, 즉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하는 사춘기는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원하는 걸 다 사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애가 자기의 경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아는 이런 강의를 들었던 어떤 어머님이, 예전엔 다 사줬었는데 이 아이에게 안 사주니까 애가 막 화를 내더래요. 엄마가 이제 나를 안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죠. 유아기적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모가 완전히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면 애가 더 건강하게 자랄 것 같죠? 아니요. 이제 심리적 연조를 끊어주면서 조금씩 이제 무조건적으로 다 주던 거를 이제 애가 규모 있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이제 그것이 다 써버리면 그걸 가지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렇게 했던 아이에게 이런 경제적인 독립을 심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엄마가 이제 용돈을 주기 시작하고 그 용돈을 애가 다 써버렸는데도 참고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애가 뭐를 날려버렸냐면 휴대폰을 약정한 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고난의 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즉시 엄마한테 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설명해도 안 들었지만 엄마가 단호하게 그것을 이렇게 해주니까 얘가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얘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 거구나. 돈 버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오히려 아르바이트 끝나고 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더니 걔가 진짜 반에서 한 번도 5등 안에 든 적이 없었던 애인데 그 아이가 20등 밖에 있던 아이였는데 5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그냥 저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와서 참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아이가 5등 안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그런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그 밖에 성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감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정말로 요즘 엄마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우리가 풍요해진 것을 가지고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오직 공부만 해.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 문제를 예전에 우리 때보다 더 심각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가 알아야 할 그런 6번째 필요는 신앙과 가치관 그리고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잘 형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부모 따라 그렇게 교회를 쫄래쫄래 잘 따라오고 교회에서 막 재밌게 놀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한테 교회 안 가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교회 가면 그래도 이게 얼굴이 있는데 자녀 왜 안 왔어요? 그럼 막 그게 되게 막 힘들어지고 괜히 우리 애 잘못 키운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협박하기 시작하죠. 너 교회 안 가면 막 용돈 안 줘, 뭐 안 줘, 막 이렇게 치사하게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애가 아이씨 하고 이제 오지만 그게 와가지고도 애들이 겨우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온 애 중에서 진짜 막 이 귀걸이하고 온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식이 귀걸이하고 오니까 막 선생님이 불러냈죠. 그래가지고 귀를 잡아당겨서 부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열 팍 받아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건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자기를 건드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나는 안 나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렀죠. 야 일로 와봐 그랬더니 아니 또 왜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잠깐만 해서 아유씨 이러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증난다 그래서 아유 짜증나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부르는데도 애가 짜증이 나면 그냥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지 너 미안해 잠깐만 와봐 그랬더니 너 저 선생님이 왜 그런지 알아 그랬더니 남자가 귀걸이 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귀걸이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임마. 그래서 그럼 왜 그런데 너 이거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아니 왜 했더니 너 이거 혹시 이미테이션 아니냐 했더니 이미테이션인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해서 임마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속상해서 그렇지 왜 이미테이션 같은 걸 하려면 진짜를 하고 와야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임마 저 선생님이 귀걸이를 하려면 좀 좋은 거라든가 아니면 큰 거라든가 이게 쬐그만 거 하고 이미테이션 했어요. 얼마나 속상했겠냐. 그런 거냐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주어주면서 좀 이제 진짜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고마워요 선생님. 그러더니 가서 앉더니 막 할렐루야 주를 찬양 막 부르면서 신나게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신앙을 접어줄 때 그 아이들의 기호, 우리와 다른 기호, 다른 성향, 그거를 지적하느라고 애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애가 마음껏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기의 하나님, 이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을, 부모가 전해준 신앙을 거부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몸부림을 가진 그 아이를 환영해라. 그럼 마음껏 의심하게 해라.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나요? 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진화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아주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공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 그래 나도 그런 거 의심한 적이 있었는데 너도 의심이 되니?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신앙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사춘기를 정말 힘들게 보낸 아이예요. 근데 하나이는 힘들게 보내서 사춘기가 끝났는데 하나이는 대학 가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다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아이가 목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대요. 또 물어봐라. 했더니 이 녀석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주니까 이 녀석이 갑자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내가 신앙이 없었던 거였군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 녀석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와, 지금부터는 아주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서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의심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 대한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서 정말 사춘기에 이런 6가지 필요가 다 채워져서 정말 형통한 아이로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전에 사춘기 이전에 우리가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브루스 네러모어라는 분과 번 루이스라는 분이 함께 지은 그 책 중에서 페어런팅 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3개월까지 이쪽에 자, 유아기와 사춘기를 비교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0개월에서 3개월까지 사춘기의 비교의 시기는 없어요. 근데 3개월에서 5개월까지는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에서 3개월에서 5개월까지는 이 어린아이는 어떤 시기를 겪냐면 엄마와의 일치를 경험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과 일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5개월에서 10개월까지는 구별기라고 말합니다. 구별기. 그러니까 엄마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엄마와 일치를 경험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생각되냐면 모유를 먹어도 또한 분유를 먹어도 엄마만 쳐다봐요. 엄마만 쳐다보면서 엄마만 이렇게 쳐다보죠. 근데 아이들이 5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먹습니다. 뭐 소리만 나도 팍 이렇게 모유를 먹다가도 탁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될까요? 이제 엄마와 자신이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를 청소년 직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전기. 자, 그리고 이 10개월부터 16개월. 이 16개월을 우리는 연습기라고 부릅니다. 연습기. 아이들의 나이는 14살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청소년 초기라고 부릅니다. 청소년 초기. 또 이제 구체적으로 청소년기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치열하게 우리가 느낄 때 사춘기다라고 느끼는 시기예요. 예. 그러다가 아이들이 16개월에서 24개월이 되면 재접근기. 누구에게 재접근할까요? 부모에게. 예, 여자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재접근하는 시기입니다. 15세에서 17살까지를 청소년 중기라고 합니다. 26에서 36개월까지를 통합기라고 합니다. 통합기. 그래서 이때는 청소년 후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엄마와 일치를 경험하면서 엄마와의 그런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는 아주 초기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육아 휴직을 내서라도 아이와 함께 있어야 돼요. 엄마와 일치를 경험하는 시기인데 엄마가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4살에서 10살이 이때와 아이의 같은 시기라면 4살에서 10살이 가족과의 일치라면 가족이 없다는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기가 없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마찬가지로 세상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없다. 그래서 일을 하시더라도 학교 갔다 오는 시간에는 반드시 애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면서 허그를 꼭 해주면 좋아요. 이때 허그함을 밀쳐요. 그러니까 이때 허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구별기는 이제 엄마하고 아이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식을 하면서 느끼잖아요. 봐요. 이때가 무슨 기간이에요? 이유식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유식 기간에 오면 애들이 엄마하고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엄마랑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에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딴 데 보지 마 하면서 막 흘려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걔가 드디어 이제 나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청소년 직전기 되면 엄마와 자신이 다르다는 걸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제 사춘기 증상 비슷한 것이 나타나죠.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든지 뭐라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고 막 목소리를 좀 더 대든다든지 좀 크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어디다 대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엄마하고 지금 구별됐어요라는 표현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개월에서 16개월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애가 막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걸으면서 온갖 저지를 다 하죠. 근데 그때 창의성이 다 발달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뇌가 가장 급격하게 발달되는 시기가 바로 영세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시기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의 뇌가 얼마나 정말 똑똑한 뇌가 되느냐, 좌뇌와 우뇌가 얼마나 많이 발달될 수 있는가, 바로 이때 거의 결정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만질 때마다 뭘 해줘야 돼요? 설명해줘야 돼요. 환영해줘야 돼요. 이건 그거야. 이건 위험한 거야. 그러면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위험하지 않은 것도 애가 저지르 하면 우리가 청소하기가 싫으니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빼서 고리는 빼놓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다 올려놓고 애가 아무것도 만지지 못해서 이런 애가 연습이 전혀 안 된 애가 이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감 있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니까 괜히 짜증을 누구한테 내요? 엄마한테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짜증내는 그걸로 엄마한테 왜 짜증내서 또다시 압력을 눌러보니까 연습이 충분히 안 된 아이는 또 위축되거나 아주 부러져서 반항을 더 심하게 하거나. 그 때문에 여기서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아이들 조기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지 애를 조기에 막 영어 가르치고 뭐 수학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이때 아이들이 마음껏 만져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도 산책을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나가면서 세상을 보도록. 그것이 아이들의 이때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위험한 것도 만지죠. 네. 그런 것처럼 이때도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담배를 핀다든지 알코올에 손을 댄다든지 이성교제를 하면서도 좀 더 자기가 선을 넘어선다든지 이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애가 지쳐서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오고 싶어요. 그렇게 엄마에게로 돌아오고 싶을 때 다시 재접근하는 시기다. 근데 이때 엄마 내가 그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 그때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게 하는 시기가 중기 시기다. 그때 고등학생의 시기죠. 그러면 나중에 통합기가 돼서 이제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춘기와 유아기의 전체적인 그림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사춘기 직전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